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금주의 뜬 인물부터 정리합시다. 최창렬 교수는 누굽니까? 우리나라 참 뜬 인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김민석 후보가 충청에서 이겼어요. 그러게요. 정청래 후보가 그래도 이길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네. 이겼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일단 오늘 또 발표를 봐야겠습니다만 네. 부산, 울산, 경남 나름대로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고, 한동훈 의원이 이제 필리버스터에 이제 그 명단에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제 발언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목도가 좀 있었다고. 조경태 의원도 징계 정치의 한 가운데 서서 상당히 좀 분투한 한 주였다.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는 김민석, 야당에서는 조경태, 한동훈 이렇게 네. 꼽아왔습니다. 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민주당의 추천 후보자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검찰 보안사건 완전 폐지를 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어떤 검찰 권력이 상당 부분 좀 축소된 측면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주변의 참모들까지 감시할 수 있는 이런 특별감찰제를 스스로 이건 새로 신설한다라는 게 10년 만이거든요, 지금. 신설이 아니라 원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를. 10년 만에 비어 있던 걸 했는데 이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 그래서 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라는 점에서 꼽아봤습니다. 네. 뭐 정말 여태까지 그 특별감찰관 제도만 두고 추천 안 했던 그게 정말 잘못이죠. 2015년도가 마지막이었으니까 참. 10년 만이죠. 네. 자, 금주의 진인물은 최창렬 교수. 전 조정식 국회의장. 네. 그 발언 정말 전 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보고, 연임 개헌 뭐 국민에게 판단할 문제다,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조정식 국회의장 꼽았고, 역시 장동혁 대표. 저 진인물을 참 너무 많이 꼽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뭐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징계 정치한다고 지금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의원은 뭐 좀 별개라 하더라도 어쨌든 계속 이 징계 정치를 가지고 자신의 당권을 유지하려 하는 이 행태가 여러 가지 이제 좀 다양하게 전략을 구사한다고 느껴져요. 이 장동혁 대표가 그 전에 재선거를 가지고 이제 부정선거로 인해 이제 은근히 편승하면서 좀 강성 당원을 결집하더니 장애 정치하더니 또 징계 정치. 장애 정치와 징계 정치, 부정선거를 적절히 이렇게 이 투수가 변하고 던지듯이 그렇게 또 하는. 그래서 언제 글쎄 권치가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진인물을 꼽았습니다. 네. 네. 최진 원장 진인물. 저는 민주당의 이제 최민희 의원을 꼽았는데요. 어이구. 예, 이번에 1위를 충청권에 했지만. 근데 왜 졌어요? 정청래 지금 후보가 1위를 예상키로 못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1위를 했지만 상당히 아마 정대중 대표가 꺾이니까 좀 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다음 날 이제 8월 2일 날 일배론을 갑자기 이제 꺼낸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일배 문화가 침투하고 있다라고 갑자기 세게 공격을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집중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지금 신천지 개입론을 꺼내서 아주 지금 불을 끓고 거기에 좀 역풍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최민희 의원인 일베 침투론을 끄집어내서 민주당 내에 이게 상당히 좀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1위를 했지만 이후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류들이.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민주당 압박해서 공격을 알겠습니다. 받고 있다는 점에서 좀 진인물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그 조정식 의장의 그 발언이 실언인가요? 뭔가 의도된 건가요? 뭐라고 보세요? 실언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 사전에 질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중간에 한번 했고 네. 마지막에 한 번 더 했다는 건데, 네. 그게 사전에 어쨌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질문이었다고 그래요. 저는 뭐 국회의장의 발언 그 시스템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분이 지금 육선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말이 얼마나 부적절한 걸 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언은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실언인데 이건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실언이라고 무슨 단정하기 의도가 어렵고. 있는 거예요? 글쎄, 그렇다도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띄워왔다, 여론을 띄워왔다라고 보기도 앞뒤 맥락이 좀 부적절해 보이고, 그 실언도 아니고 이건 의도된 발언도 아니고 그 중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필적인 거 한번 던져보고 어떤가를 보겠다 마음도 있었고, 그렇다고 아주 무슨
어떤 권력 핵심과 의도됐다 그렇게는 전 보지 않아요. 그렇게 조율되거나 교감이 있거나 그렇게 뭐 전혀 보지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평소에 이런 마음이 좀 잠재하고 있지 않았을까 의식 속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본인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김민석 후보가 왜 5년 정권이 짧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자체는 이제 그 대통령제가 우리 5년 단임제인데 중임제로 바꿔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단지 5년이 짧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앞뒤 맥락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정치적 이 발언이라는 게 되게 앞뒤를 자르고 가면 안 되는데 앞뒤 자르고 이제 소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걸까지 감안해서 얘기해야 돼요. 정치인들 그래서. 그래서 5년은 정권이 짧다 그것과 이건 이 조정식 이제 의장의 말을 이제 지나간 발언이지만 그 김민석 전 총리의 발언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여권 핵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해석은 가능하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의도된 발언이다라고 단정하는 건 제가 아닌데. 최준 원장 어떻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저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 조정식 의원이 그날 아주 의도적으로 이제 작심 발언을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속마음에 꾹 담고 있었던 발언이 툭 튀어나왔던 상당히 미필적 고의 비슷한 발언이라고 보는데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조정식 의원 그 전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장들이 다 개헌 전도사에 있습니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은 정치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개헌론이라든지 뭐든지 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 개헌론과 이재명 대통령 연임론이 상당히 간간히 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를 들어 그 SNS상으로 보면요. 많이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툭툭 이재명 대통령 연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요. 아, 그럼 갑자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간간히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연임론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지만 좀 포괄적으로 이게 앞으로 정치 상황이 어떻게 연계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의미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발언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역풍을 불지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파급 효과는 예상을 했겠지만. 저는 뭐 상당히 역풍이 불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네. 제가 그 발언을 딱 보면서 순수하게 제가 느낀 거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예. 집에서 집에서 있다가 이제 이 휴대폰으로 기사를 봤는데 딱 떠오르는 게 4.4 5.18개헌이었어요. 저 4.4 5.18개헌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게 4.4 5.18개헌이었고 한국 헌정사에서 가장 위험한 게 그런 것들이 대통령 임기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예. 정부 임기적이 중임 제한 철폐 삼성개헌도 그랬고 4.4 5.18개헌도 그런 거였고 네. 유신개헌은 뭐 전혀 약간 좀 더 심한 거니까 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대한민국의 개헌 헌법 개정의 역사가 한 3차례 빼놓고는 전부 임기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예. 그 내각제 개헌하고 그다음에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그 범법자들 처벌하는 개헌 그리고 9차 개헌 그 대통령 직선 이 3개 빼고는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국회의장 이런 얘기 하는 거 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시기적으나 상황적으나 발언 전혀 적절치 않고 이게 파급효가 클 거라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동시에 여러분이 전화가 오더라고 기자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정식 국회의장 정도가 되면 육선 의원인데 그 그러니까 발언을 했을 경우에 언론에 나가서 어느 정도 큰 파장이 크고 역풍이 돌아올지를 몰랐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데 그 몰랐다면 정무 감각이 전혀 없거나 그렇죠? 저는 그래서 실언이라고 봐요. 실언이다. 왜냐하면 미필적 고의가 됐건 뭐가 됐건 본인에게도 마이너스 효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마이너스 효과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조금 더 플러스 효과가 되는 게 없어요. 없어. 네. 그런데 이런 발언을 했다? 부직표가 나왔다. 실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실언이면 차라리 낫죠. 글쎄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무슨 마음을 갖고 했든 마이너스라니까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있으면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날 전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감 표명했죠. 그렇다. 다시 말해서 뭐 미필적 고의가 됐건 의도가 됐건 뭐가 마음이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실언이다. 그런데 충격 완화 요법 차원에서 미리 한번 충격 요법으로 운을 한번 쾅 떼보는 것. 이게 만약 정치권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 운을 뗀 거라면 진짜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에서 0%예요. 가능성 그리고 자체가. 우리 국민이 이걸 좌시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저기 대통령이 이 정치를 잘한다 하더라도 전혀 별개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저는 육선 의장이 이런 것까지 실현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바보같이 오히려 더 실현했다. 실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근데 아주 그동안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게 됐던 경우가 사실 많지 맞아요. 그런 않습니까? 건 이제 있습니다. 법 왜곡죄도 그렇고 헌법 소원죄도 그렇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성 희박하지만 이거를 추진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준 원장처럼 일말의 가능성 추진하는 세력 시작하면 마이너스예요. 네. 시작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마이너스보다 더 폭풍이 셀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전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냥 일종의 그냥 금기어인데 툭 금기어죠. 튀어나왔다. 금기어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것도 실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실언이고 네,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다. 그 128조 그 2항은 그건 일종의 성역화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그거는 일단 그 연임 문제나 중임에 관련된 거는 현역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안 된다라고 딱 못을 박은 거예요. 네, 국회의원들. 근데 예. 그거를 건드린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다만 이제 예외 증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엄청 일을 잘해서 지지율이 높고 거기다가 여야 협치도 잘 돼서 국민들이 일각에서 말이자 한 번 더 하는 거잖아. 경험론이 아니 그게 바로 조전식 의장 얘기잖아요. 바로 그게 그 얘기 했던 거예요. 조전식 의장이 주권자인 국민의 근데 여론 지금 판단이다. 그 얘기죠. 방금 최진 원장이 그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게다가 여야 협치까지 잘해서 예. 뭐 국민들이 그런 상황이 옵니까? 무슨 소설 쓰세요? 아니 그 저는 제가 볼때 100%안 오고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연임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맞아요. 절대로 안 되고 전혀 별개의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절대로 부칙을 그게 사서 의견이 부칙둔 거였잖아요. 그때 부칙으로 이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개헌이. 아무튼 그 뭐 이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하죠. 그렇죠? 계속 나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제명인의 마을이나 무슨 저 그쪽 유튜버들이 뭐 불쑥불쑥 얘기하는 거는 농담 삼아 하면 모르겠는데 의장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이건 절대 있을 수 당연한 없는 말씀이죠. 거죠. 예. 자, 어저께 충청에서 김민석, 신승 정청래 고향인데 뭔가 좀 의미가 있죠, 그죠? 있죠. 이게 처음에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다라는 그 전망이 많았어요. 그 이른바 이제 조금 지나가다. 아니 정청래 후보가 이길 거란. 아니 처음에. 결과론적으로 총청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충청이 충청 아니라 전체적으로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어쨌든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후보인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고요. 물론 이제 강세는 정청래였지만 그러면서 그 대세론이 이제 신천지 얘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더 그랬던 게 유시민 작가의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더욱더 김민석 후보에게 좀 기우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 발언 나오면서 야 이거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겠다 하지만 거기에 후소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대세론이 흔들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김민석 대세론이 흔들리는 걸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충청이기 때문에 여기가 충남 금산이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게 지난해 그 당대표 선거도 이겼잖아요. 박찬대 후보는 많이 이겼어요. 60몇 % 이겼거든요. 그래서 충청에서는 아마 정청래 후보가 이길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약간의 차이긴 했지만 0.4%포인트밖에 안 났지만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이겼다는 의미가 큰 거예요. 일단 저는 결과 봐야지 알겠습니다. 이변 혹은 충청 반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이제 언론도 있는데 왜냐하면 뭐 김민석 후보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7% 이내로 지면은 이게 반전할 수 있다는 정도로 상당 부분 큰 표차를 질 걸 예상을 한 건데 박빙으로 이겼다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충청 표심을 과연 예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마지막까지 의심을 충청도가 기본적으로 중도 성향의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많은 도시인데 제 편에 뭐 어떻게 보면 중도 도시인데 이 지역에서 과연 강성 진보 이미지가 강한 정청래 후보를 이 1위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항상 의심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청래 후보가 충청도 이기면 그야말로 이제 쫙 대세를 타고 갈 텐데 다음 오늘 하는 게 되는 거죠. 불경까지 해서 대세몰이를 할 텐데 그러면 충청도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어떻게 보면 레임덕이 올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물꼬를 트는 첫 그런 어떻게 보면 악역 비슷한 역할을 충청도 당원들이 할까 이 부분에 되게 제가 퀘스천 마크를 가졌거든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이게 탁 뒤집어졌네요. 이거는 표가
뭐 0.4%고 뭐 303표지만 정말 엄청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민석 후보가 7% 이내로 치면 뭐 이런 말을 한 게 나름 상당히 작전을 잘 쓴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요. 괜히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가지고 예. 불과 300표밖에 못 이겼는데 무슨 7% 이긴 것 같은 거예요. 상당히 전략적 발언이었다고 봐요. 네, 맞아요. 네, 보기에 그리고 따라서 설령 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부담이 좀 적죠. 일부 또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발언을 해놓은 건데 네. 오히려 이겨버렸으니까 와 이거는 대단히 크게 승리한 거다라는 느낌이 글쎄요. 온다는 거예요. 누가 아이디어인지 어쨌든 그 7% 발언은 그건 굉장히 잘한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 가지 포인트 전략이 안 먹혔다라고 그럽니다. 본인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지킨다는 이재명 지킴이론 이게 잘 충청도에 안 통했고 두 번째는 본인의 그 약자 마케팅도 안 통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약자 마케팅이 저는 김미숙 후보에게 통했다고 봐요. 신천지론으로 상당히 역풍불고 위기에 몰려서 이거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 저러다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위기론이 오히려 저는 좀 더 막판에 김미숙 후보에 유리하게 좀 작동을 했다고 오늘 보죠. 이제 부울경 결과를 좀 보면 초반 판세가 그렇죠. 좀 이제 잡혔으니까요. 근데 투표율도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41%는 아주 낮은 투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아무래도 중도 의원 확장이 좀 정 후보보다는 좀 나으니까 투표율이 낮을수록 불리했던 거거든요. 김민석 네. 후보에게. 30% 투표율이 나왔으면 아마 좀 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 40%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당원들의 그 힘은 여전히 그 정부에게 가는 것 같은데 역시 집권 초반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대통령과 각이 서는 그 후보에 대한 그 불만이 그 불안감이 있어요. 당원들에게. 왜냐하면 이 당원들은 정치 고관여층들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전략적 판단을 한다고요. 일반 민심하고 달라서 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김민석 후보가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시 31분 됐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네, 볕이 너무 뜨거워서요. 운전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 동강주 부근입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 중이라 동림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밀양 부근에 차가 많고요. 이후로는 상동 1터널에서 승용차 사고 발생했습니다. 상동 나들목 부근부터 답답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문경 2터널 부근에서 사고 났고요. 양평 쪽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문경세제 터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찍 부근 지나실 때도 사고 구간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2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본능 직설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합니다.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정리해 볼까요? 최창열 교수. 일단 한동훈 의원의 말인데 일단 공천권을 당대표가 가질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한다는 말. 예. 이거 이른바 이제 그 상향식 공천 같은 건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 같아요. 우리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이 나왔던 건데 이게 당심이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까 강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른쪽 강성, 왼쪽 강성으로 가는 거라서 이건 앞으로도 좀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고 또 한동훈 의원의 말인데 정성호 장관이 법무장관 사의 표명한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 의원이 또 사퇴해라. 이 말은 아주 저는 적절히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의원의 발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언이었고 너무 이 여권을 공격하다 보니까 의원직도 사퇴하란 말은 이건 좀 불필요한 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의원 말을 두 얘기를 소개를 했고 이준석 의원 말도 있어요. 이준석 의원이 그 이제 연임 말 관련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가선거초 원선거 얘기하면서 변학도의 연임을 논의하는 거냐고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가선거초 원선거가 왜 그 춘향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그 외우느라고 고생 꽤 했는데 그 입시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 시가. 저기 금진미지는 천인혈이 옥방과의 만성거다 그거. 총문학시 민문학. 그래서 이준석 이 지금 의원의 이 말도 나름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동훈과 이 이준석 의원의 두 말을 꼽았습니다. 예.
최준 원장은 금주의 핫한 한마디.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 발언 또 센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람들이 내가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시장통에 뛰어드는 자폭테러범이라고 묘사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묘사를 유시민 작가 본인이 스스로 묘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절묘하다는 게 유시민 작가 본인이 사실은 온몸에 폭탄 들어 청와대에 뛰어드는 달려드는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 그리고 정청래 대표 그리고 최민희 의원 같은 어떤 강성 어떤 친청계 의원들이 이 전당대회라는 이 장을 통해서 대통령과 좀 맹렬히 한판 붙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자꾸 상상이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표현 자체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한 표현인데 되게 좀 자극적인 온몸이 폭탄 들고 시장통에 자폭테러범 같아. 그러면서 전우회가 있기는 있지만은 뭐 영원히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유시민 작가가 헤어질 결심을 훨씬 떠나서 저는 그것 넘어서 싸울 결심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상당히 드는 거예요. 싸울 결심이 아니라 이미 싸우고 있죠. 싸움을 아주 세게 고른 거죠. 벌써 진짜 싸울 결심. 예, 그러니까 헤어진 이 전의 싸움하고 헤어진 이후 싸움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좀 살벌하고 공격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 이제 민자당 시절에 말이죠. 그 노태우 대통령 임기 말에 임기 중반 이후죠. 그 이제 대선 후보를 결정해야 되니까 김영삼 대표였지만 민주개혁이기 때문에 민정개혁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막판에 거의 우리나라 뭐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들이 공통된 상황이지만 지지율이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여당이지만 그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던 김영삼 후보 같은 경우가 공격하고 이런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지금 집권 초반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야말로 전후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같은 전후였다고요. 치열하게 같은 정말 동지였는데 이렇게까지 갈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주 독특한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임기 후반도 아니고 레임덕도 아직 아닌데 게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한데 이렇게까지 아주 작심하고 매주 이렇게 새로운 말을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전당대회는 진행 중에 있고 이건 그야말로 대단히 그 내부에 어떤 나름의 어떤 스크럼을 딱 짜고 그리고 가자. 설령 전당대회 지더라도 말이죠. 이런 그 내부의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8.17 전당대회 전의 전략이 아니라 이후의 전략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상당히. 어차피 이 게임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임이다라는 걸 알면서 그리고 8월 17일 이후 전개될 여러 가지 상당히 본인들의 어떤 축소, 입지 축소 이런 걸 겨냥해 지금부터 계속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뭔가 거대하지는 않죠. 뭔가 새로운 반짝이 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내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미 한두 마디 정도 같으면 그냥 묻히면 그만인데 그러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아주 이 메가톤급 발언들 너무나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거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닐 겁니다 아마. 모를 리 없죠 유시민 작가. 그리고 이런 유시민 작가 발언들이 정청래 후보에게는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분석도 언론 분석도 많거든요 사실은. 너무 과도한 강성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맞짱 뜨는 모습 이런 불안감 당원들의 불안감을 계속 과속화시킨 거죠. 예. 저는 이번에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이번 전당대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중도 성향 당원들이 결정을 할 거라고 하는데 중도 성향 당원들이 볼 때 이런 강성 발언들 있잖아요. 자극적이고 센 발언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래서 득표 전략이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가 더 많을 텐데 이거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영리한 유시민 작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쏟는 거는 분명히 저는 전당대 이후를 겨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헤어질 결심을 넘어섰다 싸울 결심은 이미 심리적으로 헤어짐 본인들은 그리고 이후 방향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이념적인 그런 그 차별성도 있다고 좀 봅니다. 기본적으로. 조금은 있겠죠. 있어요. 조금 깔려 있어요. 그리고 전략적인 것도 있고 정치공학적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원초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이념이구나. 중도 보여서 주식시장 얘기하고 외연 확장 보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면 보수 인사도 많이 영입을 했고 이거는 자신들이 원래 지향했던 그 논리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기저에 깔려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들이 같이 보태 있는 게 아닌가 친노 친문들의. 예. 그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노무현 정부 때 열린이 우리당 창당하면서 맞아요. 예. 그 뭐 당신이 그 다른 민주당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많이 싸웠죠. 예. 사사건건이 싸우고요. 그게 란닝구 그게 백빠진 논란이. 난닝구 백빠진 논란이 뭐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다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의 당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으면 서로 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그거를 없는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 단계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도 마치 민주당을 악의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규정하듯이 예. 지금 유시민 작가가 그 똑같은 과오를 제가 볼 땐 되풀이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건 과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냥 노선상 너무 지나치면 곤란합니다 정도의 말하고 그건 다르죠 이거. 이건 필패입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예요. 저는 좀 빠른 생각이긴 한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청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과가 이기든 지든 과연 8월 17일 이후에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말하자면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했던 이른바 문조 털레유 세력이 계속 숨죽이면서 같이 갈까 이 부분은 같이 안 대단히 좀 가면 회의적입니다. 같이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례? 결별했던 사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권력을 쥐는 쪽이 결별하지 떨어져 나가는 쪽이 결별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아니요, 이제 이낙연 세력을 보세요. 지금 뭐 정치적 그렇죠. 영향력이 전혀 아무것도 없죠. 없는데 전무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재명 이낙연 그 경쟁에서 지니까 세게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스스로 상실돼 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청래가 됐건 유심이 됐건 만약 이번 경선에서 졌다고 이재명을 더 비판하면 스스로 정치적 영향력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글쎄 말씀드리거든요. 이 낙연 상황하고 정청래 상황하고 전당대회 질 경우는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정청 결별할 가능성이 아니죠. 높아 보이는 정청래 후보가 지금 입만 열면 나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 말만 하잖아요. 예. 태강 대표 경선에 졌다고 갑자기 이재명을 비판하겠습니까? 안 해요. 아니 저는 비판을 안 하든 유시민은 밖에서 계속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 내에서 정청래 입장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줄어들죠. 또 본인은 최민희라든지 최고위원들이 또 목소리를 높일 거 아닙니까? 네. 정청래 입을 다물더라도 나무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이 상황은 상당 내부로 이제 분열이 심화될 텐데 이거의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낙연 그룹의 어떤 이탈, 이 분열의 어떤 재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거죠. 그냥 사실은. 비주류로 있을 수밖에 제가 없죠. 보니까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정청래 후보의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할 거고 그리고 최민희 후보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친청 후보로서 높을 겁니다 아마. 최민희 후보가 계속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전 그것도 그 목소리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쨌든 조금만 세력이 강하니 거기 붙는다고요. 그렇죠.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급격히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후보니까 최민희 의원도 선정 최고위원이 되더라도 말이죠.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한다는 전제 그렇고 김민석 후보가 되면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발언권 자체. 그리고 발언 수를 낮출 거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다음 계기는 2028년 총선 공천입니다. 총선 공천 때 지난번 이재명 그 24년 총선 공천 때 이른바 뭐 비명 학살 뭐 이런 그렇죠. 과정이 있던 것처럼 비슷한 양상이 28년에 다시 한번 되풀이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때 또 싸우는 거죠. 싸우겠죠. 아니 저는 그 전에 사단이 날 거라고 봐요. 지금 지친청계가 무리하게 막 전당대 들이대는 게 지금 2028년 총선 공천권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김민석 후보 체제가 들어서면 이 사람들이 공천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싸워봐야죠. 그럴까요? 스스로 떠나면 스스로 죽는 길인데요. 그럼 싸워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죽는 상황이 엄청나게 빠르게 전개될 텐데 거기서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아마 그러니까 최준 원장은 무슨 행동을 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결별한다 이거죠. 결별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는 그러니까 거죠. 스스로 나가면 스스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정권 2년 차인데 스스로 나가서 뭘 합니까? 집권 초반에 나갈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아까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나름의 이념적인 토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최민희 의원 이러면 그렇게 대단한 이념지향도 아니에요. 분위기가 김민석 후보가 세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에 가? 그럼 다시 이게 바꾼다고요. 저는 이 진로를 바꿀 것 같아요. 탈당 같은 어림도 없어요. 지금 도저히. 그거는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이겼을 경우에 과도하게 대통령과 각이 섰다.
그다지 과거 열린우리당 모델에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청래 후보가 지고 김수 후보가 이기면 최민희 후보 등 이 강성 이런 이제 의원들의 발언이 현재는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봐요. 제 이제 결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단 정청래 대표가 지게 되면 상황이 매우 힘들고 본인들이 앞으로 공천도 불투명하다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러면은 당장 액션 취할 수가 없지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본인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아주 벼랑 끝이라는 상황이라라고 판단한 순간 분당이 될 수 있다. 그때부터는 예 어떤 형태로든지 이 외곽이든 분당이든 본도에서 나가든 이런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로 보는. 그래서 계속 조국과 합당론을 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최준 원장님의 생각은 알겠고 예. 너무 앞서간 얘기니까 네, 상당히 좀 앞선 얘기긴 경선 합니다. 결과도 뭐 지금 이제 보고 경선을 아니 천천히. 이 시작밖에 안 했는데 오늘 너무 결과도 앞서가니까 봐야죠. 이 정도에서 제가 좀 끊겠고요. 다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뭐 김어준 프로그램도 노선 변화를 하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모르겠습니까? 바뀔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이렇게 대단히 투쟁가들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 개정 통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것도 왜 그렇게 마지막에 공소기각까지 끼워 넣느냐. 그건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보안소건 폐지 문제도 정말 보완해야 된다. 이거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잖아요. 그게 한국갤럽에 나온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좀 됐습니다. 61%가 그랬어요. 반대 여론이. 예. 이건 국민 여론이거든요. 그 일반적인 특별히 이렇게 좌우 성향에 치우치지 않은 법률가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검찰이 과거에 일정 부분 대단히 정치 검찰로서 나쁜 짓을 많이 했고 그건 누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직접 이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다고요.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 완전히 저렇게 손발을 묶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럼 7대 범죄만 저기 전권 송치를 했으면 다른 범죄 왜 안 합니까? 굳이 이게 아예 7대 범죄도 하지 말든가. 그래서 저는 거기다 그런 마당에 공소기각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공소기각이 뭐 대법원 판례를 조문하겠다고 그러는데 대법원 판례 있는 걸 뭐 어떻게 조문하냐고요. 왜 오해를 사고 억측을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러면서 이걸 주도한 측은 또 저쪽이에요. 최민희 의원도 이 강경파예요. 또. 예.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이게 저는 그래서 전당대회 용이라는 그런 의심을 지어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굳이 이렇게 전당대회 기간에 통과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전 이 부분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 그 만만치 않은 5개의 산들이 앞으로 한 5개 더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 인권보호, 또 민생 범죄, 또 대형 정치권의 어떤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법무장관도 계속 걱정했던 부분 경찰로 권력 집중. 그렇죠.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 당연하죠. 이런 큰 산들이 앞으로 5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검찰 개혁에 대해 이런 후유증이나 후폭풍이 점점 드러날 경우에 이 모든 부담은 사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쏠릴 거고 그렇죠? 그런 반면에 이 민주당 강경파들도 동시에 저는 상당히 비판이 이제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이번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폐지한 사람 명단 이게 다음 총선 때 무슨 낙선자 명단이다라고까지 막 주장을 하는데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수건 이런 국민들이 바랐던 거는 이뤘지만 이거를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람들 민주당 같은 강경파 소위들은 상당히 저는 일정 시점에 가서는 전 비판 시험대에 저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맞는 봅니다. 말씀.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되지 않아요? 제2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전 이럴 땐 차라리 딱 이재명 대통령이 제2합시다. 이 거부권이죠. 제2요구가 거부권이니까 그럼 지지율도 올라갈 것 같은데 오히려 탄탄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그런데. 그 거부권 행사 시점이 중요하다고 8월 17일 이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해야 되는 거죠. 거부권 행사를 그렇죠. 8월 17일 전당대회. 전이죠. 네, 그 전당대회 엄청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8월 17일 전이라는 행사하기가 좀 그래서 쉽지 아마 않죠. 이걸 빨리 통과시킨 것 같아요. 전당대회.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예. 전당대회 이후에는 할 수 있거든요. 거부권 행사.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불을 보듯이 이렇게 명확하게 예상되는 게 10월 달 때 돼 보세요. 그 중수청 출범. 10월 달이죠. 중수청 출범에 이런 난항, 예. 인력난, 무슨 난 막 있겠죠. 이런 기사가 막 무지하게 쏟아질 거고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범죄 피해자예요. 경찰이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을 수사했어요. 네.
그 수사한 거에 만족하는 피해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죠. 구조적으로 없죠. 또 내가 고발을 했어요. 예. 근데 고발한 거에 경찰이 수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고발인이 맞아, 누가 없죠. 있어요? 양쪽 다 없죠. 불만이 가득한 고발인과 피해자는 찾기가 너무 쉬워요. 네. 그러면 매일처럼 신문에 기사가 나는 거예요. 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경찰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요. 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제대로 출범도 못한 저 중수청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맨날 쏟아질 게 눈에 뻔히 보여요.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그 검경 수사권 저 분리 그 문제 이후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검찰 수사권 폐지되면 저는 참 걱정스럽게 내요. 정말로.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걸 왜 이거 결국 보완해야 될 겁니다. 이거 결국 이대로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그래서 이런- 저는 뭐 이 저 거부권 행사를 안 해도 금년 내에 또다시 개정하자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그래서 같은데. 이 개정 얘기 나온다고 안 나올 수 없어요. 이거. 이런 제안 하나 한번 들으면 어떨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보기에 전당대 흐름이 이 상당히 본인이 나름대로 원하는 구도대로 흘러갈 경우에 그렇다고 판단되면 한번 거부권 행사한다. 예. 그래서 당에서 한 번 더 보완하고 또 한 번 보완 처리하게 하고 다음. 저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 같고 예.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거부권 행사하지. 아니, 그럼 어떻게 거부권 나중에 행사하지 제안인데. 않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전 거부권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예, 안 할 것 당에서, 같고 예. 안 할 것 같고 그러나 분명히 이거는 이거 얼마 시간 지난 다음에 개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갈 수가 없을 거라고요. 아마 그거 알고 개정 이 형사법 개정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도 모를 리 없어요. 다 법률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를. 뭐 전당대회 상황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그렇지 보는 거죠. 않습니까? 예. 저도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 저는 이 얘기의 보는데 순서를 다시 잡으면 전당대 상황만 아니면 아니면 얘기 안 이렇게 했죠. 서둘러 글쎄, 처리를 안 한다고.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예, 맞물려 있는 문제네. 전당대회는 절대 이렇게 빨리 통과 안 시켜요. 네. 전당대회 용의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전당대 얘기는 우려했던 그런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가 그러니까 정치 논리하고 완전히 정치공학 맞물려 있는 그 거죠. 정치공학 맞물리는 게 정도가 아니라 정치공학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예, 좀 그래서 말하죠. 비판을 나중에 그렇죠. 받게 될 거라는 더 비판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 민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민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절대 있습니다. 뭐 조선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걸 지금 너무 강성 위주로 가는 거 한계가 있다. 이거. 그래서 제가 한동훈 의원의 그 공천권 당대표가 가질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공천권 갖고 자신들이 딱 가지고 휘두르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정책이나 입법이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이다 이번에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더군다나 예. 공소 기각 넣은 거. 아무튼 그런 분석은 우리가 많이 했고 많이 했죠. 예. 근데 진짜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일반 국민이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고발인인데 그래, 맞아요. 억울해 할 때 솔직히 뭐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 억울함을 다 풀어준 건 아닙니다. 물론이죠, 물론. 그건 아니지만 보안 수사권을 없애서 내가 더 억울해 이러면 이러면 거죠.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억울하다는 말을 달랠 방법이 없다니까요. 피의자 피해자 마찬가지예요. 저는 참 그 동의하면서 안타까운 게 민주당 내부 문제인데 이를테면 민주당 강성 의원보다 더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들을 뒷받침해주는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그 얘기 지금 너무 많다는 사실. 최 교수님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 거잖아요. 부분에서 민주당의 당원의 구조나 당심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우선 비판적인 생각을 합니다. 경선 전당대회 룰도 좀 당장 바꿔야 돼요. 7대3 8대2로 할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8대2예요 지금. 네. 과거에 노무현 정권도 5대5 그랬어요. 그 새누리당도 5대5 한 적이 있었고. 예. 근데 왜 이렇게 7대3 8대2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다고요. 다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 최소 5대5로 가야죠. 최소 5대5는 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충분히 말씀 나눈 겁니다만 국가보조금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고 저는 이게 새 지도부가 좀 그런 목소리를 내서 내야죠. 제도 개선에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지 조금 바뀌어 나가는 단초라도 마련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우리 방송에서는 거의 매일 한국 정치 양극화 그 원인은 그렇죠. 강성 유튜브에 휘둘리는 강성 당원들에 휘둘리는 정당. 그렇죠. 뭐 이 얘기를 벌써 좀 많이 했어요. 수백 번 했잖아요. 했죠. 그러면 이제 뭔가 한번 변곡점이 지나가면 새 지도부가 한번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리고 지도부가 공식적인 제기 못하고 의원들이라도 해야죠. 중진들도 좀 하고 의원들은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뭐 거수입니까? 꼭 지도부만 얘기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좀 공범이다. 전부들. 그런데 여야는 강성 지도부가 당권을 잡는 한은 조금 전에 앵커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러니까 중도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당 대표가 그래서 돼야 이번에 상황이 그러니까 개선될 수가 있죠. 노골적으로 말해서
만약 김민석 대표 체제가 되면 좀 문제 제기를 할 수도 가능성이 있다. 있죠. 네. 있다고 대통령도 직접 문제 제기할 수도 있고. 있네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직진본능 직설하고였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항조의 거짓말 들으시고 다음 주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